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도 추위가 이어지는데요. 이런 겨울철에도 식중독 주의보가 내리고 나죠. 추위에도 강하다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질병관리청이 최근 5주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가 2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10명 가운데 4명은 6살 미만인 영유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로바이러스는 물이나 어패류, 샐러드 등에서 오염된 식품을 먹었을 때 걸리기 쉽고요. 이미 감염된 환자 분비물이나 침방울을 통해서도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먹어도 식중독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죠.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장 면역력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감염이 되면 12시간에서 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대부분은 2-3일 뒤에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 번 걸린 사람이라도 또 걸릴 수 있다면서 질병관리청에선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이나 등교, 출근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12월에 더 춥고 평소보다 모임도 많아지게 될 텐데요.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음식을 잘 익혀 먹으면서 이런 식중독 예방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우리나라가 아열대 나라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앞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걸 먹고 감염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이것의 껍질은 폐기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하고 일부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양과 풍미가 좋아서 바다의 우유로 불리죠. 바다의 우유. 대표적인 산자는 역시 통영이겠죠. 제철을 맞은 이 어패류 무엇일까요? 네, 바다의 우유.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새로운데요. 한국은 아열대 나라? 네. 아, 이상해요. 지금 굉장히 추운데 이럴 리가 없습니다. 네. 네, 아열대일 리가 없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네. 이 최근 한반도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영향 이런 소식이 되게 자주 전해지잖아요. 맞죠. 네, 우리 바다에 열대 어종이 나타났다거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독성 바다뱀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요. 네. 그리고 망고, 바나나 이런 열대 과일이 국내에서 재배된 지는 꽤 됐죠. 그 여름 철새들은 겨울이 돼도 월동지로 날아가지 않고요. 아, 그랬습니까?
예. 예. 요즘 며칠 동안 좀 추웠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네. 이렇게 배워왔죠. 네. 배운 게 대부분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그거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 그 우리나라도 근데 위도에 따라서 남부, 중부, 북한 지역이 기후가 다르단 말이죠. 그죠? 네, 독일의 기후학자인 쾌펜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1918년 굉장히 오래됐죠. 이 1918년에 발표한 기후 구분에 따르면 한반도는 냉대와 온대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후대 학자들이 업데이트한 기준을 적용을 하면 냉대 기후가 주를 이룬다고 해요. 근데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이하인지 네. 0도 이하인지 뭐 이렇게 그 기준점이 달라지는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한반도가 아열대화되고 있는지를 보는 기준으로 기상청은 트레와다 기준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준이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보다 아열대보다 상세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는 모두 4개의 기후형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후형은 온대 내륙성 기후,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온대 해양성, 그 다음이 아열대 수빈형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기상청이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후 데이터와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울산 지역은 온대 해양성 기후였다가 아열대 수변 이렇게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남 해안 지역에 걸쳐서 이 아열대 수변 기후형의 면적이 약간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지구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인간 활동의 영향이라는 거는 이미 규명된 사실입니다. 네, 기상청은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아열대 기후 지역 경계가 점차 북상해 21세기 후반에는 대부분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 남도까지 아열대 기후구에 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딱 들으면 21세기 후반 이러면은 굉장히 많이 남았나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뒤의 일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 한반도 주변에 특히 바다에서 아열대 예. 생물들이 관찰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울릉도 해역에는 열대 어류가 나타났는데요. 네. 울릉도는 굉장히 그래도 좀 위도가 있잖아요. 예. 21일 국립생물자원관은 울릉도 인근 바다 열대 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연안의 어류를 조사했는데 수중 조사에서 관찰된 131종 중에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 58.5%를 차지했고요. 온대성 어류는 36.9%. 그래서 열대 어류가 1.5배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 연안 일부 조사 지점에서는 파랑돔이 이게 네. 열대어류인데요. 네. 10개체 미만에서 100개체 이상 관찰돼서 10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리고 가막 배도라치, 가시망둑 뭐 이런 온대성 어류와 용치 놀래기 등 열대 아열대성 어류가 주로 관찰됐다고 합니다. 여름철 이후에는 동안 난류에 실려온 연무 자리돔 뭐 이런 남방계 어린 물고기가 새롭게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연구진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서 열대 아열대성 어류의 분포가 동해 연안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독도와 동해 중부 연안 해역까지 조사 지역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국립공원 섬지역 수중 생태계 조사를 했는데 열대 아열대성 해양 생물인 넓은 띠 큰 바다뱀과 예. 밤수지 맨드라미 뭐 이런 종류들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에 소가녀라는 일단 무인도와 예. 거문도 인근 해역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 그 해양 생태계에 열대 혹은 아열대 생물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육지는 어떤가요?
크리스마스 트리로 더 잘 알려진 구상나무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게 한반도 자생종입니다. 미국 식물학자가 일제강점기 한라산에 올라서 이 나무를 발견하고 당시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종, 우와. 미기록종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이후 다양한 경로로 이 나무가 서양으로 건너갔고 그래요? 개량돼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야,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이 나무는 야생에서 한반도 남부인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 뭐 이런 고산지대에서만 서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나무가 급격히 말라 죽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고 적설량이 줄어들면서 나무가 수분 부족을 겪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상나무뿐만 아니라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뭐 이런 고산 침엽수들도 멸종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2021년 7개 고산 침엽수종을 멸종위기 침엽수종으로 지정해서 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 원래 우리나라에서 간 거구나 해서 신기하다 이랬는데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후변화 영향으로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침엽수들이 멸종위기에 빠졌다. 되게 슬픈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동물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건가요? 제가 살고 있는 과천에는 네. 이 관악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양재천 상류를 이루는데요. 네. 여기에는 사철 외가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가리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입니다. 여름철새. 여름에 네. 우리나라에서 살면 여름철새, 네. 겨울에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 겨울철새인데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근데 네. 아직도 살고 있어요. 이 여름철새는 남쪽에서 살다가 봄에 우리나라로 와서 번식을 하고 가을에는 다시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데요. 예. 근데 이 여름철새인 외가리는 겨울이 돼도 남쪽으로 가지 않고 이 양재천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예, 후투티, 물총새, 백로 이런 여름철새들도 한겨울에 우리나라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지가 좀 오래됐고요. 이 물총새 같은 경우는 물가 나무 위에 앉아 있다가 총알처럼 물속으로 들어가서 사냥을 하는데 겨울이 돼서 날이 추워지고 강물이 얼어붙으면 사냥을 할 수가 없겠죠. 겨울이 따뜻해서 강이 얼지 않으니까 네. 사철 사냥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추워서 못 버틸 정도가 아니게 됐기 때문에 겨울에도 적응해서 살아가게 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 철새의 이동은 번식지와 월동지의 기후와 먹이 변화에 적응해서 진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봄철 번식지로 떠나는 철새들의 이동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열대지방에 사는 종들은 북쪽으로 서식지가 확대되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랑배 진박새, 검은머리 직박구리, 붉은부리 찌르레기 이런 동남아나 중국 남부에서 서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종들이 과거보다 자주 관찰되는 게 확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이동해서 철새인데 이제 포기했네요. 정착을 했네요, 이제. 예. 그러니까 예. 안 날아가도 될 정도로 따뜻해진 거죠.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이 이동을 포기했을 정도. 예. 기후가 바뀌면 농업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업 생태계도 변하고 있는데요. 기상청 기후 정보 포털을 살펴보면 온난화에 따른 과일의 주산지를 1970년부터 2015년까지 평가한 결과 과일의 재배지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전에는 대구 사과, 대구 능금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예. 요즘 사과는 강원도 정선, 영월, 양구 또는 강원도 최북 단위 고성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예. 그리고 포도, 단감, 감귤 재배지도 굉장히 북쪽으로 올라왔고요. 이 과수 같은 경우에는 기온 상승으로 작물의 개화 시기, 꽃 피는 시기가 빨라지게 되면 네. 기후 변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이상 저온이 있을 때 작물에 저온 피해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확기에는 호우와 폭염에 의한 착색 불량 이런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이런 과일의 재배 적합지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21세기 후반부터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 빈자리를 열대 과일이 채울 가능성이 크고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망고, 패션프루트, 바나나 이런 열대 과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망고, 파파야, 용과 올리브의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망고는 제주도와 전남 영광, 파파야는
경남 진주, 충남 부여 이런 곳에서 재배되고 있고요. 바나나는 제주 지역에서 경남, 경북 등 내륙 지역으로까지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야, 그 우리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쌀과 배추에도 영향이 당연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기후변화의 여파로 한민족의 주식이 더 이상 밥과 김치가 아닌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안 같은데요. 돼요. 2019년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름은 지난 100년 동안 19일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 벼 재배 기간의 온도는 과거 10년 대비 최근 10년간 0.5도 정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벼 이삭이 나오는 시기가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현재는 약 3일 정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또 이 벼가 익는 기간의 평균 온도가 22도일 때 가장 좋은데 네. 이것보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벼가 제대로 익지 못해서 쌀의 품질이 나빠지고 온도가 1도 오르면 밥쌀용 쌀의 외관 품질은 2 내지 3%, 밥맛은 6%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미의 경우에는 온도가 1도 증가할 때마다 현미의 안토시아닌 색소의 함량이 약 10%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 지구 기온 상승이 계속된다면 쌀 생산성이 2040년대에는 13.6% 떨어지고요. 그리고 2060년대에는 22.2%, 2090년대에는 40.1%까지 떨어진다는 예측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50년대에는 고랭지 배추 재배에 적합한 곳이 현재 7%에 불과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랭지 여름 배추를 우리나라에서 키울 수 없게 되는 거죠. 세상에. 예,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기후변화를 최대한 막기 위한 노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뀌는 기후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서둘러야 될 과제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약자일수록 기후변화의 피해를 심하게 받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약자는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한반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최근 상표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충격받았습니다. 수선을 하다가 개인이나 소상공인이나 낭패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의도치 않았던 상표권 침해로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길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오늘 궁금한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우상 변리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리사 오랜만에. 공우상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근데 못 뵌 사이에 네. 책을 내셨어요. 네. 지금 베스트셀러 후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파다합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잘 팔리고 있습니까? 지금? 네, 아마 이 방송 이후로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표권 네. 관련해서 책을 쓰신 거잖아요. 그죠? 네. 상표권 관련 분쟁이 그 기업들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책을 쓴 이유도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표에 대한 그 관심이나 흥미 이런 걸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할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일어났던 상표권 분쟁 이슈들을 좀 정리해서 책을 냈거든요. 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알게 모르게 사실 많은 상표권 분쟁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랑 상표 분쟁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살펴볼 내용도 그런 얘기인데요. 최근에 가장 상표권 관련해서 눈길을 끌었던 게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게 하나 있는데 명품 제품들 리폼 수선하는 게 네. 이게 상표권 침해입니까? 네, 그렇게 그쵸. 판결을 내렸어요? 그렇죠. 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기본적으로 리폼이란 건 잘 아시겠지만 낡은 제품이나 명품 유행이 지난 그런 물건들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고쳐가지고 새로운 디자인
아니면 뭐 가방을 지갑으로 만든다거나 명품의 그런 로고 장식물을 뭐 귀걸이나 뭐 이런 목걸이 이렇게 재탄생시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간단히 이렇게 물건을 수선하는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뭐 친환경 소비 일환으로 널리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네. 이런 리폼 열풍에 이제 제동을 걸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루이비통 있잖아요. 루이비통 가방. 그 가방을 그 로고 찍힌 가방. 네, 예, 네. 예. 지갑으로 바꿔주는 리폼 업자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아 되시나요? 네, 왜냐면 이제 오래 쓴 가방을 네. 이게 지갑으로 만들면 굉장히 이제 나만의 지갑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렇죠. 재활용하는 느낌 좋잖아요. 네네네네. 새 거 같고 네. 명품 새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루이비통 측에서 이거 우리 상표권 침해야라고 이제 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최근에 이런 1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 판결에서는 그 리폼 업자가 한 리폼 행위는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네. 이렇게 내리니까 그러면 자기 물건을 자기가 마음대로도 못 하는 거냐. 그리고 뭐 TV에서 보니까 기안84도 맞네요. 그러고 있는데 리폼에서 물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기안84도 고소되는 거냐. 뭐 이런 뜨거운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세요? 저도 고소되는 네, 건지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법원은 근데 왜 이걸 불법으로 본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리폼 제품 그 지갑을요 제3자가 보고 출처에 오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그럴 수 있죠. 예, 네. 어떻게 보면 루이비통은 가방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실제로 루이비통이 지갑을 만들어 판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갑은 리폼업자가 만들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리폼된 제품이 유통이 된다면 뭐 유통되는 소비자 사이에서 이거 루이비통이 만든 지갑이네 이렇게 그 생각이 된다면 소비자 사이에 이제 출처의 오인 운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리폼업자가 그거를 네. 아주 어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네. 대량으로 그렇게 만들어 팔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아니에요? 좀 이 그 네. 배상액을 보면 좀 대량으로 하고 있지 않나 뭐 약간 이런 생각 조금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 사견은 뭐냐면 그 리폼업자는 사실 제품만을 리폼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폼한 물건을 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방의 루이비통 가방의 소유자가 와서 이것 좀 리폼해 주세요. 맡기니까 리폼업자는 그거를 그 지갑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돌려준 거죠. 네. 그러니까 리폼한 물건이 이렇게 재판매되는 유통되는 행위는요. 기본적으로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리폼업자는 사실 리폼만 해준 건데 네. 그렇게 유통되는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상표권 침해 행위를 물을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폼하는 행위랑 리폼한 다음에 물건이 재판매되는 행위는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단순한 리폼 행위까지 상표권 침해를 묻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네. 리폼 관련해서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네. 혹시 후지필름 아시나? 옛날 일회용 카메라라고. 알죠. 예, 그렇죠. 예. 후지필름 있었어요. 예. 그 후지필름이 뭐냐면 이 일회용 카메라를 안에 이제 필름이 끼워져 있는데 그 필름을 다 쓰고 나면 필름 카메라랑 같이 버려져요. 보통은. 네네네. 버려지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수거한 거예요. 빈 용기를 수집해가지고 필름을 재충전해가지고 재판매한 거였거든요. 재판매하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이렇게 버려진 빈 용기지만 필름을 재장전하고 재판매 행위는 예. 그 원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 행위다, 수선 행위다 해서 이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이었거든요. 이거는 근데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좀 맞습니다. 쉬워요, 받아들이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제3자 입장에서는 네. 그걸 구매하는데 이게 후지필름이 만들어 판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재판부가 상표권 침해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그 오래된 명품을 리폼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네. 이 사실 이 법원이 제 생각으로 루이비통 사건에 그 이전 후지필름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네. 약간 기계적으로 적용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조금 드는데요. 그 재판부 자체가 루이비통 사건에서 이 리폼 행위로 탄생한 그 제품 자체도 교환 가치가 있으니까 상품으로 취급돼야 하고 결국은 이제 상표권 침해를 물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후지필름 사건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후지필름은 사실 제3자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후지필름이 만들어온 건가 이렇게 하고 오인운동 할 수 있는 당연히 건데 그렇죠. 예. 이 루이비통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가서 내 가방 이것 좀 리폼해 주세요라고 네. 맡긴 거니까 예. 사실 출처에 오인운동이 발생할 염려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상표권 침해를 물을 수 있느냐? 뭐 기본적으로 그거를 상표권 침해라고 한다면 그 행위 자체를 리폼 행위 자체를 짝퉁을 만들어 판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짝퉁을 만들어 이 사람이 리폼 행위를 짝퉁을 만들어 판 거라고 보게 되면 상표권 침해가 되고 그렇죠. 예. 되니까 근데 그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네. 제가 만약에 명품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소유권이 완전 저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네. 갑자기 루이비통이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판매한 네, 네. 이후에는 네. 그쪽에서는 저한테 소유권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 물론 이제 리폼 업자한테 불만이 네. 있을 수는 있죠. 네네. 그 회사가. 네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이게 개인 네. 입장에서는 네. 오해할 소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판결을 딱 보면 네네. 뭐야 나 그러면 리폼하면 안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사실은 자원 재활용 쪽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 권리 소진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권리 소진 원칙이라는 예. 게 뭐냐면 권리자가 뭐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갖고 있는 권리자가 이 제품을 생산에 적법하게 유통을 하면 유통된 다음에는 사실 상표권자나 특허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적법하게 유통이 됐다면. 예. 왜냐하면 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그렇죠. 지불하고 그 제품을 살 텐데 그 네. 지불하고 살 때 제품에 반영된 상표권이나 로열티 등을 다 지불하고 산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내가 구입한 상품을 리폼해서 쓰든 네. 중고거래 네. 뭐 당근 이런 데 팔든 네.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리폼한 물건 자체를 다시 판다. 아 그건 안 되겠죠. 그거는 예. 조금 문제가 된다는 예,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사실 리폼한 물건이 이렇게 유통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냥 리폼만 해준 거였어요. 내가 가방을 갖고 와서 리폼해 주세요. 내가 리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할 수도 있는데 네. 업자한테가 이거 리폼해 주세요 해서 네. 리폼을 한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상표권 침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야, 참 애매합니다. 근데. 네. 근데 아직 그 1심이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최종 맞습니다. 그 결론은 안 나온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지금 루이비통 사건에서 패소한 피고가 지금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요. 2심이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주목되고 있고 또 2심 판결은 또 3심까지 대법원에서까지 다퉈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리폼 행위 자체를 상표권 침해로 보는 건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리폼된 물건이 재유통되는 경우는 상표권 침해이겠는데 리폼 행위를 예를 들어 불법 행위라고 한다면 네. 리폼을 맡긴 사람 그러니까요. 이거 불법 행위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요.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네. 그 불편한 감정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네네. 나도 그럼 범죄자로 보는 건가? 네, 그러니까 리폼을 맡긴 사람도 처벌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논리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리폼해도 되나? 아 리폼한 것도 상표권 침해인가 이렇게까지 그쵸. 확장될 수도 있고 그거는 네. 원칙적으로 이제 권리 소진 원칙에 반하는 거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저번 시간에 왜 네. 그 컴퓨터 기업 제일 큰 애플에서 네. 뭐 조금만
이제 네. 불만이어도 계속 소송 건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자기네들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어떤 아, 행위 그쵸, 중에 그쵸. 하나라고. 네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혹시 네. 여기도 그런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런 의도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저명 상표인 경우에 확실히 그런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네. 일단 리폼을 네. 해서 네. 판매나 유통하는 일 이것만 주의하면 되나요? 네네네. 그쵸. 네. 그래서 결국은 명품을 구입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리폼해가지고 뭐 그거를 본인 입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선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다만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판다, 재유통한다, 중고거래. 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상표권 침해가 기본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네. 리폼한 거 팝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리폼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지금 현재 루이비통 사건이 진행 중이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 그 소상공인들이 날벼락을 맞은 사건으로 변리사님도 사건을 많이 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스마트폰 뒤에 부착해서 이 손잡이처럼 사용하는 거 이거 네네. 그립톡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상표권자와 다른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와, 예, 충격적인데요? 네. 네. 그 그립톡 상표권자가 네. 그립톡을 사용 중인 뭐 천여 개 업체에서 막 그립톡을 판매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립톡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쵸. 네, 업체가 그립톡이라는 있는데.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판매한 사람이 있는데 네. 이제 지금은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핸드폰 그 뒤에 손잡이나 뭐 받침대 그쵸. 이거를 다 그립톡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다 경고장 상표권 침해니까 경고장을 보낸 거거든요. 이게 뭐 너무 요즘에 핫해가지고 최근에 뉴스에서도 막 나오고 저도 어제 기자분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또 네네.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립톡 관계자라면 아마 경고장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 다 예. 보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그립톡이란 게 그 주식회사 아이버스터라는 회사가 소유한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이란 거는 아이버스터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아이버스터가 이제 그립톡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한테 상표권 문제는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뭐 서면으로 보통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너무 많은 감당이 안 되는지 요새는 막 이메일로도 막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여 개 업체. 네. 합의금 장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네.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수많은 업체에게 뭐 천여 개의 업체에게 그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작게는 뭐 몇백만 원 수준의 합의금 아니면 많게는 억 단위 합의금을 막 요구했대요. 그 회사 규모에 따라 그렇게 했나 보네요. 네네. 예. 이게 이제 한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서체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사람들이 기업한테 막 그 뿌리는 거예요. 내용 증명을 막 뿌리면서 언제까지 합의금 200만 원 주세요. 합의금 300만 원 주세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꽤 유행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거랑 좀 많이 닮은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상표권자는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내 권리를 정당하게 그렇죠. 행사한 걸로 네.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표권자 입장에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억울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제가 상표권자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런 말이나 이런 게 네.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내가 이런 걸 개발했는데 네, 갑자기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 상표권에 등록된 걸 네. 많은 소상공인들이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일단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표에 대해 모르시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어떤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면 그때 상표가 있구나 뭐 이렇게 인식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상표에 대해 혹시 아신다고 지식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립톡은 사실 뭐 나도 쓰고 저 사람도 네. 쓰고 막 천여 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러니까요.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상표권으로 등록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는 일반적으로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번 사례를 보톡스와 비교를 하던데 보톡스랑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나요?
보톡스 예, 그 아나운서님이 그 보톡스가 네. 또 등록 상표라는 걸 아셨나요? 혹시?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저 그래서 사실 네. 이거를 보면서 좀 놀란 거예요. 그렇죠. 말하면서 놀라고 있었어요. 보톡스도? 보톡스는 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명칭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미국의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보유한 상표예요. 그리고 이 보톡스 상표 사용은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예. 저희 고객 중에서도 보톡스를 사용하다 치매 경고장도 받으셨어요. 어떻게 사용을 이 하셨어요? 보톡스란 이름을 쓴 거죠. 보톡스 같은 경우에 상표권 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위키피디아 아니면 예. 지식백과 이런 거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보톡스는 엘러간의 상표다 뭐 이런 게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예. 이거는 보통 엘러간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이거 등록 상표 표시해달라. 그리고 엘러간 측에서 보톡스 상표에 대한 광고비도 엄청 많이 쓰고 있고 그렇게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엄청나게 치매 경고장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특허법원에서도 보톡스가 보통 명칭이냐 일반 명칭이냐 같은 게 이제 다뤄졌었어요. 근데 특허법원에서 보통 명칭이나 관용 명칭 아니야. 보톡스는 엘러간의 상표야라고 판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보톡스 상표 사용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와 다르게 좀 그립톡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천여 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업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그립톡 검색해 보시면 그 주식회사 상표권자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그립톡을 다루는 업체들이 제품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은 다수 정말 많은 공급업자 그리고 이거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그립톡을 스마트폰 손잡이에 그 보통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약간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마치 아스피린, 불닭, 뭐 초코파 이런 상표처럼 이런 네, 것처럼요. 예. 그 이렇게 분쟁에 휘말린 경우 네,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법원으로? 근데 저도 사실 뭐 한 두 경우 전화를 받았는데 뭐 네. 거의 판매액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까지 다 보낸 상황인 것 같은데. 판매액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내놨는데 뭐 거의 안 팔린 거죠. 뭐 한 개 두 개 팔리고 이런 이거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 판매액이 좀 큰 경우랑 좀 작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판매액이 작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은 그립톡의 상표가 지금 어떻게 된 상태가 아니니까 내리시고 합의금은 일단은 주시는 건 보류하셔도 될 것 같고요. 판매액이 좀 큰 경우라면 조금 더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립톡 상표가 그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손해배상액을 조금 크게 물 수도 있거든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무효 심판. 네. 무효 심판이란 거는 정당하게 상표권에 등록돼 있지만 이게 이제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 명칭이나 보통 명칭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식별력이 없어서 무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11월 22일 얼마 전이죠. 네. 그런 업체들이 경고장 받은 업체들이 실제로 무효 심판을 제기했고 지금 이제 진행 중이라고 진행 합니다. 중. 그래서 이 무효 심판 결과에 따라서 사실 상표권자의 그립톡이 상표권이 지켜지느냐 아니냐 결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상표권 침해냐 아니냐도 다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상표권과 관련해서 생활 속에서 좀 낭패 보는 일이 없으려면 네, 네.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표권은 챙겨야 되는 것 같고요. 상표라는 게 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건 상표 등록 기본 자체로 안 되거든요. 그런 상표가 아니라면 상표 등록을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상표 등록 비용이 그리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서치했는데 누군가 등록된 상표라면 하루빨리 변경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업 시작 전에 이런 서치하고 등록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미 시작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상표가 문제가 없는지 이게 상표 등록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상표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신 우리 네. 공우상 변호사님과 상표권과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굴이었습니다. 5001님 굴. 8666님도 굴 보내주셨고요. 7079님도 안녕하세요. 정답은 굴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3014님 정답은 굴. 어제도 먹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3014님 부럽습니다. 저는 오늘 먹는 걸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진짜 춥습니다. 네, 저희가 상품 받으실 당첨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올려놓겠고요. 날씨 추우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시고 노로바이러스도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